안녕하세요. 더코아와 김대충 조씨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지난번에 예고했던 것처럼 남매의 여름밤이라는 영화를 이제 저희가 보고 좀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 해보려고 했죠. 근데 그 사이에 좀 시국이니만큼 저희가 방역지침에 따라 영화관에 가는 건 무리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아쉽지만 남매의 여름밤은 좀 다음을 기약하고 오늘은 저희가 각각 3편씩 여름밤에 보면 좋을 영화를 좀 추천해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총 6편의 영화를 추천해 드릴 텐데 끝까지 한번 잘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어떤 영화를 추천할지 기대 부탁드려요. 네, 가장 먼저 조씨님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줄 첫 번째 영화는 뭐예요? 저는 중경상림이라는 영화를 추천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는 영화겠지만 이거는 네. 이제 95년에 개봉한 홍콩 영화고요. 왕가희 감독의 영화입니다. 사실 왕가희 감독 영화가 한때는 이제 대학생들이나 좀 청년들이 필수적으로 봐야 하는 맞아요, 좀 그런 맞아요. 감독이었는데 요즘에는 아니요. 좀 요즘은 좀 잊혀진 감독이 됐죠? 그쵸. 안타깝게도. 네, 사실 되게 홍콩 스타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예요. 뭐 양조위부터 해서 금성무, 임청화 이렇게 페이 역의 왕정문까지 되게 홍콩 스타들이 출연하는 영화고 되게 뜨겁고 보기만 해도 덥고 습한 이제 홍콩 여름 날씨가 배경인 영화이거든요. 되게 뭐 무더운 여름 조금 더 더운 날씨보다 조금 더 강렬한 에너지를 품고 있는 청춘들의 풋풋한 사랑 이야기를 보는 것도 좀 더위를 식힐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영화를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먼저 줄거리부터 설명을 드릴까요? 이게 두 개의 이야기가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연인과 헤어진 뒤에 이제 그런 이제 전 연인을 잊기 위해 노력하는 경찰 223 금성무가 연기하는 경찰 223의 얘기가 숫자입니다, 여러분. 네, 숫자. 경찰 223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어쨌든 이제 이 사람이 얘 애인과 헤어진 지 딱 한 달이 되는 5월 1일이 유통기한인 통조림을 모아요. 그러면서 내가 한 달 동안 이 여자친구한테 연락을 못 받으면 이 여자를 잊어야겠다 하고서는 결국엔 연락이 안 와서 5월 1일에 자기처럼 버려지지 않기 위해 그 통조림을 꾸역꾸역 먹는 그런 명장면 아마 많이들 아실 것 맞아요. 같아요. 그거 막 옛날에 싸이월드 이런 감성에서 많이 쓰잖아요. 사랑의 유통기한이 네. 있다면. 그게 바로 이 영화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런 이제 막 통조림이랑 대화하면서 맞아. 꾸역꾸역 먹는 금성무의 좀 귀여운 연기가 맞아. 돋보이는 거죠. 그 당시에는 금성무 되게 젊었어요. 되게 무려 95년. 그러다가 이제 마약 매매 중개자와 새로운 우연히 마주치게 되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얘기고요. 저는 사실 두 번째 이야기를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미 눈빛이 다르네요. 이미 양조위 얘기할 때 눈빛이 다르네. 일단 패스트푸드점에서 똑같은 샐러드를 늘 사는 경찰 이번에는 경찰 663의 얘기인데요. 663. 네, 양조위가 연기하는 663의 얘기인데 이제 그 점원 페이가 남몰래 그를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그 경찰 663의 아파트 열쇠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양조위의 연인이 이별 편지와 함께 그 아파트 열쇠를 패스트푸드점에 맡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점원 페이가 그 열쇠를 가지고 몰래 양조위 집을 드나드는 거예요. 그치, 지금이랑 문제가 네. 되겠지. 그러면서 근데 되게 그러니까 물론 이게 범죄지만 그 영화에서는 되게 아기자기하게 포장을 하거든요. 막 가서 청소도 하고 물건 위치도 살짝씩 바꾸면서 우렁각시야. 그 여자의 그런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건데 뭐 비누랑 대화하고 이런 귀여운 장면들도 많이 유명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 변화를 모르던 양조위가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페이한테 접근을 하면서 또 둘만의 풋풋한 사랑이 시작되는데 이게 되게 여름을 배경으로 하는 되게 풋풋하고 에너지 넘치는 청춘들의 사랑 이야기는 사실 많잖아요. 되게 막 청량함을 좀 강조한 그런 사랑 이야기는 많은데 이 영화는 홍콩의 이질적인 배경이 조금 차별화라고 해야 되나? 조금 홍콩의 그런 이질적인 배경을 보는 재미가 확실히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뭔가 좀 매력들이 각자 다르거든요. 네 명의 청춘들이 좀 각자의 매력을 가진 청춘들이 또 자신들만의 사랑 이야기를 꾸려나가는 거를 보는 재미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왕가희 영화가 지금은 많이 좀 추억이 된 영화이지만 이 영화를 아시는 분들은 조금 추억을 한번 되새김질하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몰랐던 이들에게는 새로운 분위기의 영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좀 추천한 강조 포인트 중에 하나는 여기서 되게 막
양조위의 달달한 미소나 좀 달콤한 눈빛 자기가 웃고 있어. 눈빛 연기 같은 게 되게 청량한 청춘 로맨스를 되게 그때 또 딱 얼마나 어울리는 네 맞아요 딱 어울리는 연기를 하거든요. 663씨. 네. 조금 더 새로운 청춘 영화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좋은 추천 같아요. 중경상님. 처음에는 중경상님 딱 말했을 때 이게 왜 여름 했는데 어울려. 맞아요. 이런 거 막 끈적끈적한 여름이 배경이긴 하지만 이렇게 보다 보면 뭔가 이런 좀 끈적함이나 습함도 되게 따뜻하게 그러니까 기분 좋게 다가오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 매력적인 캐릭터들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특히 양조위. 그렇죠. 되게 눈빛 연기가 일품인 커플 연기도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귀여워요. 풋풋하고 몰랐던 모습도 보게 되고 너무 그렇습니다. 귀엽죠. 그러면 대충이는 뭘 추천? 저 대충이는 김대충이는 첫 번째가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이라는 일본 영화입니다. 이미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중경살림보다는 훨씬 최근작이고 그냥 한 얘기예요. 비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옛날 영화를 가져왔다는 거죠? 띵작이죠. 왕가의 옛날 띵작. 근데 이 영화는 이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이 2011년 영화는 벌써 10년 됐네. 그렇죠. 근데 저는 90년대 영화를 가지고 온 거라 다를 바가 없네. 이 영화는 이제 영어 일본어 제목은 그냥 기세키예요. 근데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좀 더 깜찍한 이름이 되긴 했어요. 이거 줄거리 저도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그냥 엄마랑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는 형 코이치랑 아빠랑 사는 동생 류가 부모님을 재결합시키고자 가족이 다시 이제 한 집에서 살고자 소망하는 이제 그 형제가 화산 폭발을 기도하는 열차가 딱 지나가는 딱 그 순간에 두 열차가 지나가는 순간에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뤄진다라는 말을 믿고 이 아이들이 그곳에 모이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리는데 그 과정이 진짜 너무 귀엽고 앙증맞아요. 맞아요. 이게 되게 고레에다 영화 치고는 굉장히 드물게 밝아. 네. 맞아. 되게 어두운 사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감독이잖아요. 맞아요. 어느 가족이나 맞아요. 뭐 아무도 모른다 같은. 근데 이 영화는 되게 어린아이들이 주인공인 되게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영화라서 저도 되게 기분 좋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이 형제가 그거래요. 오사카 만담 형제인 거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합이 그렇게 좋았나. 맞아. 그리고 고레에다가 아이들한테 되게 자연스러운 연기를 잘 이끌어내는 감독으로 유명하잖아요. 너무 연출력이 맞아요. 뛰어난 것 특히 같아요. 연기 연출이. 맞아요. 이게 고레에다 감독의 주특기인 가족 이야기를 그린 영화인데요. 이게 아이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가족과 좀 순수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영화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이혼 별거 이런 큰 사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함을 잃지 않고 그 아이들의 딱 그 눈높이에서 그려지는 영화이기 때문에 뭐 우울하지 않고요, 전혀. 오히려 귀엽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맞아. 나도 죽은 강아지를 살리고 싶었던 때가 맞아.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눈시울도 좀 적시게 되는 그런 영화거든요. 저는 특히 좀 장면을 꼽아봤는데 소원을 빌기 위해서 이제 초등학생 각자 동생이랑 형이 각자 자기 친구들도 데리고 오거든요. 걔네도 소원을 빌고 싶으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낯선 노부부 집에서 맞아요. 하룻밤 묵게 되는 장면이 있잖아요. 나 그때 따뜻함이 살아있는. 또 소름 돋았어. 요즘 세상이 각박해서 그래요 지금. 그 장면이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장면이 되게 아이들과 어른이 좀 교감을 맞아요. 잘하는 장면이기도 하고 그 장면이 그냥 계속 좀 유독 생각나더라고요. 사실 이 영화 본 지 좀 오래됐지만. 그리고 2018년에 이제 고인이 되신 별세하신 키키키린 배우님이 나오시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거든요. 그리고 고레에다 감독님의 영화에 거의 페르소나처럼 자주 등장하죠. 근데 태풍이 지나거나 걸어도 걸어도처럼 그 영화의 그 기적에서도 중심을 묵묵히 되게 잘 지켜주는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키키키린 배우님이 스크린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영화다라고도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영화를 딱 보면 배경도 여름이고요. 맞아. 배경이 여름이라는 단순한 이유로 제가 가져온 건 아닌데 믿어주시고
이 영화를 보면 그냥 여름밤에 그냥 딱 보기에 되게 좋은 영화예요.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가벼운 주제도 아니고 되게 고래에다가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대 사회의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는지에 대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볼 수 있는 영화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조씨님이 추천하는 두 번째 여름밤에 보면 좋을 영화 뭔가요? 저는 조금 새로운 분위기의 영화를 추천해보려고 하는데요. 요르고 란티모스의 킬링 디어라는 영화입니다. 킬링 디어. 네, 2017년 개봉을 했고요. 사실 제가 여름밤 하면 아무래도 여름 하면 공포 영화니까 그쵸. 공포 영화를 추천하고 싶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귀신이 나오는 그런 공포 영화나 그런 거에 막 공포를 느끼는 타입이 아니에요. 저는 기가 세요. 약간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제 통장 잔고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 조금 저는 현실적인 이야기의 무서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맞아. 그런 의미에서 요르고 란티모스의 킬링 디어는 조금 기묘한 영화라서 뭔가 새로운 공포? 새로운 무서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한번 추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르고 란티모스는 더 랍스터나 송곳니처럼 되게 독특한 세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사회에 대한 되게 통렬한 풍자나 은유 같은 게 살아있는 좀 그런 독특한 영화를 많이 찍은 감독이고요. 그런 요르고 란티모스 영화 중에서도 스타일적으로는 가장 좀 독특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로테스크하고 네, 엄청 맞아요. 기묘하다는 표현이 딱 맞네요. 맞아요. 이거 일단은 줄거리부터 설명을 해보면 설명해 주시죠. 성공한 뇌과 의사 스티븐, 그러니까 이제 되게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스티븐 가족에게 속내를 알 수 없는 되게 미스터리한 소년 마틴이 접근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마틴이랑 이 가족들이 점점 친해지면서 되게 알 수 없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막 되게 극한 상황에 치닫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 이게 사실 그 이피게네이아 신화의 내용을 차용하고 있거든요. 게네이아 신화를 차용하고 있는데 이게 그 여신 아르테미스의 사슴을 죽여서 진노를 사게 된 왕이 그 이제 분노를 풀기 위해서 딸을 제물로 바쳐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그런 내용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고요. 마틴이 이제 알고 보면 마틴의 아버지가 스티븐에게 수술을 받고 죽게 돼요. 네.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건데 그렇다고 마틴이 이 가족에게 복수를 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면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그냥 보통의 복수 서사극을 따르는 영화는 전혀 아니고 뭐 되게 일정한 내러티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미스터리 알 수 없는 행동들이 궁금함을 자아내고 그리고 스티븐은 또 어떤 선택을 할까? 이 가족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도대체 원인이 뭐지? 라고 파악하면서 되게 물음표가 이어지는 영화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이 부부가 의사잖아요. 근데 되게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들이 아이들한테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요. 갑자기 뭐 사지가 마비된다든지 시간이 지날수록 뭐 눈에서 피눈물을 흘린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초현실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서 되게 좀 기괴하게 무섭고 되게 사운드도 되게 일반적이잖아요. 되게 귀를 긁는 소리들도 많이 나오고 음악 같은 것도 되게 묘한 음악들이 이어지고 그리고 뭐 병원이나 집이 주로 배경이긴 한데 이게 뭔가 현실의 집이나 병원 같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게 되거든요. 유난히 뭐 뭔가 뭐 새하얀 벽에 둘러싸인 인물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나치게 뭐 마네킹 같은 막 마네킹처럼 행동하는 인물들이 막 계속 행동들이 막 이어진다든지 되게 초현실적인 막 내용들이 나와서 이게 뭔가 되게 소름 끼치는 감정을 막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리고 좀 극한 상황에 치달을수록 이제 막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막 무서움이 닥치니까 이 인물들이 되게 막 이기심을 막 발동하고 되게 추악한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되게 현실적인 공포를 느끼게 해요. 막 인간의 막 밑바닥을 들여다보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뭐 보면 기분이 나빠지는 영화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이게 조금 감독의 의도인 것 같더라고요. 일부러 불쾌감을 유발해서 이 영화를 계속 뭐 의심하면서 보게 만드는 그게 감독의 의도인 것 같아서 막 일반적인 공포 영화를 생각하고 보면은 조금 결이 다른 영화이지만 그래도 조금 막 새로운 공포? 뭐 무서움? 이런 걸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조금 좋은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을 해봤습니다. 저도 강추합니다. 아주 적절한 추천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무서운 영화 한 편 정도는 조금 여름밤에 봐줘야 되기도 하잖아요. 조금 새로운 영화도 한번 접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대충이는 어떤 영화를 추천하려고 하죠? 저는
분위기를 반전해서 저랑은 좀 다른 영화예요. 이번에도 일본 영화긴 한데요. 제가 뭐 일본 영화만 막 보는 건 아니고 기쿠지로의 여름이라는 아주 유명한 기타노 다케시 감독이 99년도에 만든 영화고요. 드라마 장르고 이것도 줄거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줄거리 먼저 말씀드릴게요. 할머니랑 같이 사는 마사오라는 초등학생이 있는데 여름방학이 됐는데 친구들은 다 막 바다로 놀러가고 할머니 댁으로 놀러가고 하는데 마사오는 부모님도 없고 할머니는 일하러 나가고 하니까 어렸을 때 집 나간 엄마를 찾으려고 해요. 그게 마사오의 여름방학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 옆집인가? 뭐 이웃집 아저씨 50살이 넘은 이웃집 아저씨가 이름을 몰라요. 영화 끝날 때까지. 그 아저씨가 함께 동행하게 되면서 두 사람이 함께 그려가는 여름방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영화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 좀 되게 단순한데 킬링 디어 후에 하기에 좀 머쓱하네요. 분위기가 워낙 다른 거라서 이게 지금 우리가 밖에만 나가도 놀이터에 애들이 없잖아요. 시국인지라 애들이 어디 놀러도 못 가고 그래가지고 좀 영화를 보면은 좀 할머니 댁에 우리가 어렸을 때 할머니네 친가 외가 놀러 갔던 기분이 들거든요. 그런 좀 천진난만한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영화라서 제가 가져와 봤고 맞아, 보면은 되게 미소가 나는 영화라고 해야 되나? 되게 과한 갈등도 없고 되게 편안하게 보다 보면은 이들의 귀여움에 뭔가 미소가 맞아요. 지어지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아저씨도 귀엽죠. 맞아요. 기타노 다케시도 귀엽게 나. 기타노 다케시가 귀엽게 그리기 힘든데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되게 무서운 분인데 여기서는 되게 편안하고 귀엽고 맞아. 막 그렇더라고요. 너무 귀엽게 나오죠. 근데 이 영화에서 제가 좀 주 포인트로 잡은 거는 마사오의 얼굴 표정 변화예요. 마사오가 사실은 굉장히 속이 깊고 아무래도 내면에 상처가 있는 아이다 보니까 자기 속내를 잘 표현하지 않는 아이인데 이 아저씨랑 함께 여름방학을 보내면서 표정의 변화도 생기고 굉장히 밝아지고 좀 자기 속내도 얘기할 수 있는 어린아이, 정말 어린아이가 돼요. 비로소 그런 마사오의 표정 변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가슴이 따뜻해지는 영화고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OST가 나와요. 히사이 시조의 썸머라고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한번 불러주세요. 따다다다단 따단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공부할 때도 많이 백색 소음처럼 틀어놓고 되게 익숙한 분들이 음악이 많더라고요. 첫 장면부터 흐르니까 네. 확실히 눈길이 확 가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좋은 피아노 선율과 어울리는 아주 쨍한 여름, 또 뭐 폭우가 내리는 그런 여름의 정치는 아무튼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맞아요. 영화에. 그 청량함도 있고.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장마가 가고 비록 태풍이 온다고는 하지만 더울 때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런 청량감 넘치는 귀여운 영화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조씨의 세 번째 추천 영화는 뭔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조금 반대로 여름이 배경인 영화가 아니라 겨울이 배경인 영화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 좋아요. 이건 사실 겨울 그 이상이에요. 남극이 배경이기 때문에 2010년 개봉한 일본 영화 남극의 셰프입니다. 일본 영화가 나왔어요. 예상치 되게 못했어. 더운 여름 막 되게 추워서 고군분투하는 이들을 보면서 조금 그 추위를 간접 체험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쵸, 추천을 너무 더우니까. 해봤고요. 이 영화는 사실 되게 간단해요. 기상학자부터 빙하학자, 뭐 차량 담당, 대기학자, 또 의사, 뭐 조리 담당까지 되게 다양하네. 네. 게스트하우스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에 의해서 남극으로 가게 된 8명의 대원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예요.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남극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다 남자죠. 네, 다 남자고 중년 남성, 뭐 대학원생도 있긴 하지만 8명의 중년 남자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중간에 뭐 일본으로 가거나 고향으로 가거나 할 수 없어서 자기들이 처음에 가지고 간 물건으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조달도 못 받고요? 그쵸. 아이고. 그래서 되게 극한 상황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되게 뭐 갈등이 과하거나 막 상황이 너무 지나치게 열악하거나 그렇진 않고 되게 소소한 갈등? 막 되게 막 힘든 상황에서 막 한 끼 맛있는 요리를 해먹으면서 행복함을 느끼는 이들을 보면 되게 따뜻하고 위로를 받는 느낌이 들거든요. 약간 일본 영화 중에 막 카모메 식당 이런 그쵸, 딱 류인가요? 그런 류의 영화예요. 그러니까 리틀 포레스나 카모메 식당, 심야 식당 같은 조금 요리를 소재로 하는 일본이 되게 잘하는 영화잖아요.
근데 이 영화만의 강점이 뭐냐면 이거 좀 상황이 아무래도 극한 상황이다 보니까 호기심이 생기고 네. 그리고 이제 그냥 뭐 되게 정갈하게 요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본 요리 영화들이 많았다면 이거는 되게 정갈하기보다는 뭔가 되게 아이디어로 되게 승부를 봐야 해서 조금 더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라면이 먹고 싶은데 라면이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뭐 면이야 자기네들이 뭐 밀가루 만들어서 먹는다 치는데 뭐 간수가 없는데 그 간수를 뭐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면서 머리를 모아내서 뭐 짜내서 그래서 막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낸다거나 귀여워. 네, 너무 귀엽고 소소한 막 그런 재미들이 있어요. 막 이게 아저씨가 뭐 이렇게 여기서는 눈을 녹여가지고 물을 만들어서 자기네들 자급자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뭐 누가 물을 많이 써서 뭐 갈등을 하거나 그러니까 막 과하지 않아요. 그런 막 되게 재미난 막 귀여운 소소한 네. 그런 막 일상을 지켜보는 재미가 있어서 조금 맥주 한잔 하면서 먹으면 좋지 않을까. 먹으면? 아, 네. 맥주 한잔 하면서 보면 좋지 않을까. 여기 너무 먹는 게 많이 나와서. 그리고 이 영화의 단점이 뭐냐면 뭐 이렇게 보다 보면 배가 고플 수도 있어요. 그냥 음식이 너무 다양해요. 맛있겠다.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좀 하이라이트라고 꼽을 수 있는 장면은 지금 너무 더우니까 여기에서 그 눈에다가 시럽을 뿌려서 퍼먹거든요. 팥빙수요? 네. 빙수? 그러니까 그걸 빙수처럼 먹는 거예요. 그 일본의 빙수 있잖아. 카키고오리? 그렇게 만들어 먹나 보다. 시럽만 뿌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바닥에 시럽을 뿌려서 숟가락으로 떠먹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이 그냥 얼음인 거죠. 거기는 갈 그러니까 필요도 없이. 그걸 보기만 해도 막 속까지 시원해지는 아.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우리 오늘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한 번 더 너무 볼래요? 더우니까? 오늘 폭염주의보. 어쨌든 이 영화는 되게 정갈하게 요리를 만드는 과정부터 되게 좀 먹음직스러운 결과물을 보는 재미랑 되게 막 맛깔나는 먹방 장면을 보는 조금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오, 일석삼조. 되게 편안함이 강점인 영화입니다. 아, 보고 싶네요. 오늘 봐야겠다. 남극의 셰프. 같이 보실래요? 보기만 해도 되게 시원해져요. 그치, 안 봐. 혼자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마지막 영화 말씀드릴 건데요. 저는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내 몸이 사라졌다 라는 아주 특이한 제목의 프랑스 애니메이션인데요. 애니메이션인가요? 네, 애니메이션인데 유럽 애니메이션 우리가 솔직히 볼 기회가 많진 않잖아요. 근데 이번 기회에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가져왔고, 장르는 제가 앞서 소개했던 두 어떤 가족 드라마 이 장르랑은 아주 상반되는데 해부학실에서 되살아난 이 손, 딱 여기까지 나와요. 이 손이 주인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은 이야기예요. 이게 이것도 아기자기하게 들리는데 귀엽고 조금 그쵸? 감성 있는 아니에요? 아니다? 근데 이 손이 이제 막 이렇게 막 기어가지고 좀 무섭다 이거. 기어가가지고 주인을 찾아다니는데 그러면서 주인의 과거를 알게 되는 거죠. 주인의 이 손이? 네. 손은 몰랐나요? 주인의 과거를?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관객들은 모르니까 우리는 약간 저는 이게 그래서 손에 로드무비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준비해서 찾아보니까 손에 로드무비다라는 표현이 적합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래서 자꾸 손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잉잉. 근데 내부자 개인기까지. 내부자들 이병헌입니다. 이 손이 주인을 찾아가면서 우리 관객들이 보는 거는 그 손 주인의 과거 그리고 현재예요. 그 과거가 조금 음울하긴 한데 약간 부모님의 이거 근데 좀 스포가 될 수 있어서 자세히는 제가 말 안 할 거고 부모님의 얽힌 이야기 그리고 뭐 찬란한 미래를 꿈꿨지만 그것이 좌절된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궁금한 건 이 손을 어떻게 잃게 되었는가에 대한 게 우리가 그 손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그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좀 이것도 저는 밤에 남극의 셰프처럼 좀 유쾌하게 볼 수는 없겠지만 조금 철학적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과거를 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까지도 던지는 좀 묵직한 테마를 가진 영화라서 집에서 요즘 집에만 있잖아요. 사람들 밖에도 많은 것 같긴 하더라. 그러면서 좀 사고해볼 수 있는 영화를 추천드리고 싶은 생각에 이런 좀 특별한 애니메이션 가져와 봤고요. 넷플릭스 이제 결제하고 보는 유료 회원이라면 누구든 볼 수 있으니까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고. 넷플릭스 오리지널은 아닌 거죠?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모르겠네. 찾아봐야겠다.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감정 표현이 원활한 게 당연히 얼굴이잖아요. 근데 얼굴이 아니라 이 손이 감정 표현을 하는 게 굉장히 신박해요. 이 손에 그냥 손만 나와요. 손에 눈 막 이런 거 없어요. 근데 그 손이 공포, 우울, 뭐 안도, 평온함 이런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하는 이 감독의 연출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좀 신선한 자극을 받고 싶은 분들에게 꼭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여름 밤에 보기 좋은 6편의 영화를 추천해봤고요. 다음에 조금 더 새로운 콘텐츠로 왈가왈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다음 콘텐츠로 만나요. 안녕.